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앞을 보고 뛰어온 70년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린 순간이었죠.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재윤, 올해 34살입니다. 어릴 땐 말도 참 잘 듣는 착한 아이였어요. 내성적이면서도 속 깊은 아이였죠. 공부는 그럭저럭이었지만 그렇다고 문제라도 일으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윤 군은 참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입니다. 다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네요. 그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속 깊은 거지 뭐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왕따를 당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 세계에서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지방의 중위권 대학에 들어갔고 군대도 다녀왔고 졸업 후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저 평범하게 우리 아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진호. 올해 70을 앞두고 있는 69살입니다. 저는 1956년생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 되지 않아 태어난 세대죠.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실감나던 시절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시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형제가 5이었는데 저는 셋째였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서 울고불고 했던 형들과 달리 저는 학교가 좋았어요. 배움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은행 공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75년 제 나이 20살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평생 구부정하던 어깨가 그날만큼은 쫙 펴지셨어요. 우리 진호가 은행원이 됐다. 동네방네 소문이 났죠. 그때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40년을 한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지점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창구 업무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대리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임원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아내는 1980년에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마음에 들더군요.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이 사람이랑은 평생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 아들 재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이 아이를 나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면 안 된다. 이 아이만큼은 대학도 제대로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 빼고는 모조리 저축했어요.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에 보탰고 우리 부부는 외식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여행? 그런 거 생각도 못했죠. 명절에 고향 가는 게 유일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90년대 중반에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재윤이는 그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말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원도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혼자 방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별 말썽 없이 조용히 지냈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성적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울대 이런 거 안 가도 돼요.
그냥 적당한 대학 가서 적당히 살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분수를 아는구나. 현실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2010년 재윤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재윤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은 취업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 들어가도 구조조정 당하고 중소기업은 월급이 너무 적고 차라리 공무원 시험 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재윤이 눈빛에서 뭔가 조급함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한 게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사나 싶은 표정이랄까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애들은 다 그렇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 재윤이는 결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2년 만에 구청 9급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재윤이는 공무원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2015년에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구청에서 일하는 여자 공무원이었어요. 맞선도 아니고 연애 결혼이라고 해서 저희는 더 좋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연애해서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며 아내와 함께 기뻐했죠. 신부 측에서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했고 저희는 전세자금 1억을 보태줬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 중 일부였지만 아들 결혼인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재윤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부도 예쁘고 차분해 보였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게요. 재윤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이 순간을 위해 내가 평생을 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윤이 부부가 집에 왔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심상치 않더군요.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고 재윤이만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이에요. 앱 하나로 음식도 시키고 택시도 부르고 쇼핑도 하고 저는 그러게 신기한 세상이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재윤이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공무원 월급으로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월 250만 원 받아봐야 강남에서 애 낳고 키우면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제가요. 요즘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재윤이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IT 스타트업이라고 아세요? 작은 회사들이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 나는 시대예요.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류 쪽인데요. 지금 물류업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거든요. 제가 구청에서 일하면서 여러 물류업체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문제가 뭔지 제가 딱 알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재윤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니? 회사 차리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재윤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미 사업 계획서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도 보여줬고요.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구나. 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퇴근하고 밤마다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될 것 같아요. 재윤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무표정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구나.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윤아, 공무원 그만두고 사업한다는 거니? 그건 좀... 어머니, 공무원 월급으로는 안 돼요. 진짜로요. 저희 부부가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가난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들은 우리가 마련해 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재윤이 부부가 돌아간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재윤이 생각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엔 며느리가 뭔가 부추기는 것 같던데요. 재윤이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겠어? 하긴 그렇지만 공무원 그만두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재윤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진지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재윤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사업 계획서예요. 한번 봐주세요. 저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로지스올의 로GISALL- 스마트 물류 통합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솔직히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앱이니, 플랫폼이니, API니. 제가 평생 은행에서만 일해서 그런 용어들이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재윤이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물류업체들은 다 따로따로 놀아요. 택배 회사는 택배만, 퀵서비스는 퀵만, 화물은 화물만.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요. 고객 입장에서도 앱 하나로 모든 물류를 해결할 수 있고요. 들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 하는 거야? 아니요. 대학 동기 2명이랑 같이 하려고요. 한 친구는 프로그래머고 한 친구는 마케팅 쪽 일했어요. 저는 사업 총괄을 맡고요. 그럼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재윤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억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억. 그 돈은 제가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그리고 개인연금과 적금을 해지하면 1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게 딱 3억이었죠. 재윤아, 그건 아버지 노후 자금이란다. 알아요,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요, 아버지. 재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아버지 노후는 제가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강남에 집도 사드릴 수 있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못 해보신 거 다 해드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실패하면? 재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3억을 주면 제 노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 주면 아들의 꿈을 꺾는 겁니다. 아내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재윤이한테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하고 싶다고 다 해주는 게 부모 노릇입니까? 재윤이도 이제 30이 넘었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재윤이의 반짝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조용하고 무기력하게 살던 아들이 처음으로 열정을 보였던 그 순간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아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 욕심도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성공하면, 아들이 대박나서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면, 평생 쪼들리며 살았는데 말년에라도 호강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윤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마. 재윤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대신 약속해라. 무조건 책임진다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한다고.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재윤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내한테는 미리 말하지 않고 재윤이 계좌로 바로 3억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미안해. 재윤이한테 돈을 줬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재윤이가 꼭 성공시킬 거야. 믿어보자고. 믿어요? 뭘 믿어요? 재윤이가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IT를 제대로 안 하고요? 아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와의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윤이는 송금 받은 다음 날 공무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사무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구로디지털 단지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며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 깔끔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6개월 안에 앱 출시하고 1년 안에 투자 유치할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재윤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했거든요. 아버지, 앱 디자인 나왔어요. 정말 멋져요. 아버지, 개발자가 벌써 절반 정도 만들었대요. 아버지, 투자자 미팅 잡혔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잘 되고 있구나.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둘째 달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2주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아버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고는 끊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셋째 달 아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윤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윤아, 이번 주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다. 꼭 와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이상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내 생일상을 차렸지만 재윤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않고 그냥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미안해. 재윤이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 됐어요. 그냥 우리 둘이 먹어요. 그날 밤 아내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진호 씨, 우리 그 돈 다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재윤이가 그럴 리 없어. 근데 왜 연락이 안 되는데요? 왜 어머니 생일에도 안 오는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윤이한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심만 뜰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재윤아, 아버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해라. 아버지가 화내지 않을게. 재윤아, 제발 연락 좀 해라.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재윤아, 너 지금 어디 있니? 건강은 괜찮니?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재윤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전셋집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재윤이 있니? 없어요.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일주일 동안? 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재윤이한테 사업하라고 부추긴 거예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재윤이의 사업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개발자 친구가 중간에 그만뒀고 마케팅 친구는 사실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재윤이는 사업 경험도 없으면서 무작정 사무실을 크게 얻었고 직원도 5명이나 뽑았습니다. 3개월 만에 2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재윤이가 그 전부터 지고 있던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빚? 네. 재윤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주식 투자를 했었대요. 근데 계속 잃기만 하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이 5천만 원까지 쌓였었대요. 그걸 아버님 돈으로 갚았어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럼 사업은 애초에 제대로 할 생각도 없었던 거야?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재윤이가 역량이 안 됐던 거예요.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한 거였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재윤이가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술 마시고 들어오고 저한테 소리 지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내는 저와 말을 끊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방도 따로 썼습니다. 저는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3억을 그냥 줘버렸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돈은 날아갔고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윤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만나 뵙고 싶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윤이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재윤이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윤이는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재윤이는 2번 다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못 살겠어요. 같이 못 살아요. 여보, 당신이 우리 평생을 날렸어요. 나는 이제 혼자 살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미안하다고 해서 3억이 돌아와요? 우리 노후가 돌아와요?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나이 67에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저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관리비를 낼 수 없었거든요.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고 적금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남은 건 몇백만 원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2억 3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일단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1억 8천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40년 넘게 모아온 짐들을 대부분 버렸습니다. 앨범도, 책도, 가구도 다 버렸습니다.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67살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경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 일용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나르는 일, 청소하는 일, 주차 관리하는 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면 200만 원. 거기서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딱 맞았습니다. 예금 1억 8천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재윤이었습니다. 1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냐?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와이프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2천만 원만 있으면 제가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재윤아, 네 아버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버지,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재윤아, 아버지가 너한테 3억을 줬다. 3억? 알아요. 죄송해요.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아니? 아버지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너는 뭘 했니? 사무실 날리고 빚 갚고 다 날려버렸잖아. 그리고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또 돈 달라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재윤아, 네 아버지. 아버지도 사람이다. 아버지도 살아야 한다. 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니?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일용직 뛰면서 겨우 먹고 살고 있어. 너희 어머니는 날 떠났어.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혼자야. 그런데 너는 1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걱정 안 했잖아. 한 번도 미안하다고 찾아오지 않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와서 또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그게 재윤아, 미안하다. 네. 아버지는 이제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도 살아야 한다. 아버지한테도 남은 인생이 있어. 그건 너한테 줄 수 없다. 아버지, 제발. 미안하다, 재윤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윤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버린 걸까요? 아니면 제 자신을 지킨 걸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것, 부모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것,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것.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윤이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합니다.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하지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순간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요. 아내한테는 가끔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나야. 왜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건강 챙기세요. 응, 당신도. 그렇게 짧은 통화를 하고 끊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 가려다가 말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집에 와서 파스 붙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장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 나이에 제 두 다리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은 날들이 많지 않아도 저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밥을 먹고 일터로 나갑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현장에서 일하다가 젊은 사람들을 봅니다. 제 아들 또래의 젊은이들이요. 그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아이들도 언젠가 부모에게 손 벌릴까?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식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요,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인생도 모든 것을 함께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면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빌려준다는 건 돌려받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빌려준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재윤이를 너무 믿었던 겁니다. 내 아들은 다르다. 내 아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많았습니다. 아들의 내성적인 성격, 결혼 후 갑자기 달라진 태도, 며느리의 불안한 표정, 아내의 반대. 하지만 저는 그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결국엔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재윤이한테 3억을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재윤이는 실패의 쓴맛을 일찍 맛보고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쉬운 돈을 쥐어주면서 세상을 우습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꼭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이건 빌려주는 거다. 언제까지 갚아라. 계약서를 쓰자. 담보를 잡자.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자식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다. 갚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주면 자식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주면 또 달라고 합니다. 제 경우처럼요. 만약 제가 그날 재윤이의 두 번째 요구를 들어줬다면 어땠을까요?
2천만 원을 줬다면요? 아마 석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을 겁니다. 아버지, 이번엔 500만 원만요. 그렇게 끝없이 달라고 했을 겁니다. 제 마지막 1억 8천이 바닥날 때까지요. 다행히 저는 그때 거절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울면서 매달리는데 어떻게 뿌리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당장의 눈물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보다 단호하게 거절해서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3억을 준 것도 후회하고 아내 말을 안 들은 것도 후회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쉽게 돈 벌고 싶어 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한 방을 노립니다. 재윤이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이거 대박 나면 우리 가족 다 부자 돼요. 그 말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땀 흘려 번 돈만이 진짜 내 돈입니다. 그걸 재윤이한테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억이라는 쉬운 돈을 쥐어줌으로써 세상을 잘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현장에서 일합니다. 69살 노인이 자재를 나르고 바닥을 닦고 주차를 관리합니다. 창피할 법도 한데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제 돈이니까요. 제 땀으로, 제 노력으로 번 돈입니다. 누구한테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빚진 것도 아닙니다. 당당합니다. 가끔 현장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봅니다.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사연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재산을 날렸다는 분, 사업 실패해서 빚만 남았다는 분, 배우자와 헤어져서 혼자 사신다는 분. 다들 저처럼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 홀로 버티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실패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실패하면, 가족을 잃으면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끝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 제 안에 남은 힘이 있는 한 계속 일어서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아내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재윤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작은 집이라도 다시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언젠가를 믿으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습니다. 60, 70이 되어도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말년을 비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선을 긋고 자신의 노후를 지킬 것인가. 저는 너무 늦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게 더 일찍 그 선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도와주되 망가뜨리지는 마십시오. 베풀되 자신까지 무너뜨리지는 마십시오.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걸 배우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 것입니다. 자식에게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켰으면 부모의 의무는 다한 겁니다. 그 이후는 자식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과 희생은 다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조건을 명확히 하십시오. 언제까지 갚을 거야? 이자는 얼마로 할까? 만약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해두십시오. 냉정하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서로를 지키는 따뜻함입니다. 저는 지금도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벽은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리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집입니다. 제 돈으로, 제 힘으로 지키고 있는 제 공간입니다. 누구한테도 빌붙지 않고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죠.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름에 가려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별이 보일 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렵니다.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숨 쉬고 있는 한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